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 디스커션 서울미래치과 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제가 증례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사실 메가진 케이스 디스커션에 너무 훌륭한 또 연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셔서 사실 볼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고, 또 저를 아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끄럽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케이스를 보면서 주로 사실 배워서 따라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또 제 시간에 돌아와서 오늘은 전치부 임플란트 제 증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교합과 TMD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 기회가 되면 이어서 계속 또 배운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저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전치부 임플란트에 대한 증례, 최근의 증례 한두 개를 가지고 제 생각을 조금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제나 어려운 전치 임플란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증례는 아니지만 위쪽에 있는 이 증례는 예전에 어, 상담만 하고 가신 분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이 어, 세무서에 우리나라 세무서 순위에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어디 치과에서 일을 하셨는데 21번 쪽이 임플란트 쪽이 좀 약간 좀 보기가 그렇고 흔들린다라는 주소로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본 흡수가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분은 사실 제가 치료를 하진 않았, 그 후속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후속 치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증례입니다. 아래 환자분은 마찬가지로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고 오신 분인데 전혀 불편함도 없으셨고, 또 심리적으로 크게 호소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치부 임플란트를 우리가 미적 기준을 높이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고, 또 무난한 환자들 만나면 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도 어려운 케이스는 좀 피하게 되고, 아주 심리적인 요구가 좀 까다로운 분들은 또 그런 대가분들에게 의뢰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끝난 증례인데요. 33살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분이어가지고 사실 시간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바로 어떻게 좀 해결을 원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개 이제 저는 이런 경우, 이제 그냥 바로 그날 당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증례에는 제가 첫날은 그냥 템포럴 옆에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메가젠 R2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이드 스텐트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또 그날 바로 임시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임시보철물이 조금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환자분께서는 일단 그 공간이 막아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셔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후에 지르코르냐를 이용한 어버트로 교체하고 최종 수복물을 장착하였습니다. 최종 수복은 환자분 사정 때문에 8개월 정도 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연조직 처치나 또 버디식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그냥 바로 수술 한 번에, 그러니까 환자분은 사실 치과에 별로 내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치료가 끝난 증례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이제 넘어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증례를 조금 더 큰 화면에서 놓고 보면, 얼른 봐서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 정창권 원장님이나 이정상 원장님 같은 분이 보시면 아주 그냥 뭐라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떤 심미적인 어떤 보철의 형태나 또 어떤 환자분의 여러 가지, 만약 이 환자분이 미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었다면 상당히 더 여기서부터 아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증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조금 여러 가지 심미나 보철 형태의 부분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증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로 앞니 때문에 온 환자입니다. 비교적 어린 환자였는데,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에 임플란트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은 전치부의 접착성 브릿지를 오랫동안 장착하고 있었는데 자꾸 탈락이 되고 또 우식이 생기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수평적인 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즐겨 사용하는 멤브레인이 있는데요. 메가젠에서 나온 티타늄을 이용한 아이젠 멤브레인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골 이식을 하고 보시다시피 협측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 원칙으로 이 원리로 어,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 이식을 하고 이제 최종 보철을 여러 가지 정말 노력을 통해서 물론 연조직 수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을 여러 번 하진 않았지만 수술하는 동안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치료했던 증례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놓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보철 형태를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크라운 길이나 진지바 형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런 증례도 어떤 그 보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시 좀 더 심리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증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전치부 보철은 정말 끊임없는 그 후회와 또 실패의 연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걸 아주 무난하게 잘 극복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항상 전치부는 어려운 또 쉽지만 않는 그런 과제를 안겨주는 그런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치부 임플란트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원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메인 증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난 증례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끝났는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공고롭게도 환자분들이 다 여자 환자분이시네요. 앞니 변색을 치료하고 싶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얼른 보시기에 23번의 캐나인 쪽이 색깔이 많이 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철을 다시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소를 하셨고 12번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고요. 또 이제 곁들여서 22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엑스레이를 저도 처음에 보철로 재근관 치료하고 보철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필요하다면 뭐 CT그라프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이제 깜짝 놀랐죠. 이거 이제는 이거는 외흡수가 있어서 이 치아를 수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교정치료 병력을 가진 환자분이 근관 치료나 중간 치료가 된 치아인데 외흡수가 되어 있는 트라우마 같은 소견은 없었는데 외흡수 원인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살펴보면 치아는 23번 외흡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보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 주소대로 23번, 12번, 22번은 변색 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크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교정 치료 과정이 좀 힘드셨는지 뭐 어떤 이 전치부 오픈바이트에 대한 내용을 크게 호소하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치부 쪽에 가이드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지는 않으셨지만 13번의 치연 퇴축과 그리고 치경부 외부 프렉션을 특히 45번은 약간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치주적으로도 조금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이셨는데 상당히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고 또 복잡한 치료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셔서 첫날 오셔가지고 제가 이 환자분하고 한 30분 상담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날 이제 제가 이런 진단 자료를 가지고도 꽤 오랫동안 환자분하고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치료 계획은 12번과 22번은 재근관 치료를 해서 일단 치내 미백을 통해서 치아 색깔을
좀 하얗게 만들고, 가능하면 보철하지 않고 레진코어로 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 다만 22번은 조금 심리적으로 공간이 크기 때문에 보철 수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23번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티그라트나 또 치경부 어떤 레진이나 또 치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환자분께서는 이 전치부, 상악 전치부에 보기 싫은 것만 해결해 달라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3번 시티그라프트 같은 경우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치료 계획을 이제 상담하였지만,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고 나서 사실 이제 저희 임상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특히나 여기도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23번 임플란트 치족을 흡수된 부분이 치족을 연화로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쪽까지 진지발 리세션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13번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23번은 13번처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좀 쉽게 또 그 다음에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디에이트 할 것인가 딜레이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딜레이 한다면 이건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소프티슈 그라프트는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보철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3번 보철의 형태에 대해서 환자분 또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13번은 사실 13번이 아니고 14번입니다. 14번은 13번처럼 가져가서 쓰고 계셨는데, 오히려 환자분은 이 모양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고, 23번 모양은 너무 치아가 안으로 숙여진다는 주소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철되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환자분은 또 더군다나 치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환자분이 보면 또 수술은 여러 번 받기 싫어하시고 또 치료는 안 아프게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임상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한 정례인데요. 참고 예전에 했던 정례이지만, 이렇게 디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라프트도 하고 소프트티슈 그라프트 하고 이렇게 보철하고 해결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수술이라는 것은 그냥 합수만 있다면, 환자분이 허락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환자분은 이런 광범위한 수술을 좀 일단 좀 두려워하셨고요. 이 환자, 여기도 참고 환자분인데, 이 환자도 운동선수였던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도 운동이 부러져서, 측은 연화 프랙처가 있어가지고, 발뒤적지하고, 이쪽 연조직, 크레슨 그라프트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연조직을 약간 이식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던 그런 증명입니다. 비교적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 환자분은 잘 보시면, 에이피컬 쪽에 퍼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여기 버티컬 인시전을 두고 협측에 고리식을 했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환자분 같은 경우는 팔라탈 쪽으로 고립수가 많아가지고 소켓 프리베이션을 통해서 먼저 고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나중에 딜레이를 진행했던, 이렇게 마쳤던 이 환자도 20대 후반 이 환자는 남성 환자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제 환자분 같은 경우, 방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협측 거울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소켓 프리젯을 하기에는 또 수술 횟수나 또 환자분의 또 여러 가지 또 치료를 좀 빨리 해달라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켓 프리젯을 하기에도 조금 좀 꺼려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발치 즉시 할 때, 물론 요즘에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써서 상당히 또 많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토마스 선생님 병원에 가서 배운 테크닉이었는데요. 크레슨 그라프트라 그래가지고 발치와를 소프티슈로 이렇게 팔라탈 쪽에서 아주 작게 떼어내가지고 상피를 포함한 그래프트를 떼어내서 협측을 이렇게 커버를 하면 상당히 진지발 레벨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비교적 또 확실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또 트라우마도 비교적 적어서 따라하기 쉬운 그런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배우고 저도 재미를 붙여서 따라서 바로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치은 레벨이 치은 후에 보면 치료 후 3년 사진인데요.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인디케이션이 맞는다고 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 이런 테크닉을 응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좀 가미해서 고려해서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식립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협측의 공간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또 치아의 각도, 픽스처의 각도를 잘 또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보철머리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각도를 좀 불리한 각도를 택할 수도 있지만 이 치아 각도도 잘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알려진 테크닉들이고 이런 테크닉들은 뭐 심의 좀 증례를 많이 보여주시는 원장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상태를 다시 돌아와서 협측이 고리 이용료 발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걸 소프티슈 그라프트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재 협측에 있는 이 골 레벨을 잃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케이스는 발치가 가장 어려운데요. 뭐 메가젠에서 나온 좋은 발치 키트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이 거의 프랙처가 되기 때문에 발치를 할 때도 상당히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치료 계획은 이렇게 결정을 하였고요.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소프트 그래프트는 발치함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크레슨 그래프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보철 디자인은 이 보철 형태를 약간 14번 형태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협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예전에 책에서 본 어떤 교정적 전출을 좀 응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치주적인 불리한 조건에서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신 원장님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 환자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티슈 부분을 형태를 개선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발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치아를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물론 앵키로시스가 있거나 하면 이게 좀 불가능하겠지만 약간 뭐 엑스레이 형태를 봤을 때는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보이기 때문에 앵키로시스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교정적 정출을 응용하면 좀 더 치료가 좀 더 용이하게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이 사진은 발치를 했을 때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상대로 이 부분이 크라운 하반까지 치아가 부러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출을 할 때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스크루포스 요즘에 뭐 이거를 제가 포스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스크루포스를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스크루포스를 한 다음에 교정 와이어를 통해서 여기다 걸고 와이어를 걸고요. 그 다음에 일레스틱 스레드를 통해서 끄집어 올립니다. 보시다시피 협측에 버튼을 부착하고 템포라리를 심미적으로 크게 분리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워첸을 이용해서 끄집어 올립니다. 이때 협측에 이 레진 버튼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에 교정하시는 연치과 김재훈 원장님 강의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이렇게 일리스틱 모듈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모듈을 놓고 레진을 중간 가운데 채우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비교적 비용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도 교정적 정출을 이렇게 유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인가
골을 충분히 재생을 시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뭐 4, 5개월, 뭐 5, 6개월 이상도 이렇게 정출하는 모양도 봤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주 목적은, 발치를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조직 형태를, 보시다시피 연조직 형태가 좀 개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연조직 형태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보온도 물론 약간 잘 올라왔겠지만 골 재생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2개월 후에 뭐 간단하게 발치가 되겠죠. 끌어올라왔으니까 발치를 했을 때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협측도 이제 뭐 이게 어느 정도 연조직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심리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수술 중에 제가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여기 지금 엑스레이 보는 22번 치아는 뭐 재근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칼시팩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임플란트 포지션, 발치 즉시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론 뭐 그냥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팔라탈 쪽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걸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예전에 대만 쌤이 발표하는 걸 보고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협측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 인접치를 연결한, 치경부를 연결한 선을 최소한 2mm 하방, 2mm 내방 쪽에 선을 하나, 가상선을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치아하고 떨어져야 될 거리가 있으니까 최소 3mm 정도 떨어뜨린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치아의 플랫탈 쪽, 링괄 쪽 그 치경부를 그는 선을 긋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다리꼴 모양을 가상으로 형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사다리꼴을 네 옷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대각선이라고 하나요? 교차점을 임플란트 신깁 지점으로 잡으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시면 임플란트가 그 위치보다 상당히 협축으로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불리한 거죠. 여기 보시면 홀이 버카 쪽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철을 할 때 스크류 타입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특히나 식립 포인트를 잡을 때 상당히 좀 참고가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보시다시피 약간 부계측으로 식립이 되어 있고요. 협측에는 크레싱 그라프트를 통해서 약간 현재도 물론 많이 불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랩트를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이지성 원장님 케이스를 보니까 아주 1mm 짜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힐링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4mm 짜리 직경 4짜리 가장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가는 힐링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였고요. 수술 일주 후 상태입니다.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또 최종 보철을 했을 때 크게 불리함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었습니다. 약 식립 후 4개월 후에 임시치아를 연결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성 어버트를 사용하였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버트 형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번은 재근관치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보시면 수술 5개월 후에 최종 보철을 장착하였습니다. 이 보철 사진을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최종 보철의 직경이 상당히 좀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결하는 분들은 어버트를 뭐 이렇게 커스텀을 만들거나 이렇게 잘 해결하시던데, 저는 지금 이건 링크 지르코니아 어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거래하는 교공소에서 만드는 이 어버트가 직경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항상 좀 고민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프로비저널 상태에서의 진지발 라인과 최종 상태의 진지발 라인이 약간 달라졌는데 약간 이게 더 내려간 것으로 보이죠. 이거는 물론 보철 형태를 바꾼 것도 있지만 어버트 형태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재 프로비저널 상태였었고요. 이게 이제 최종 상태인데 이 어버트 직경이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어버트 직경의 넥이 아마 파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좀 이렇게 장착할 때 항상 할 때마다 전치부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버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또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면 또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 케이스는 이제 뭐 여담이지만 임플란트보다는 근관 치료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내 위백을 다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실링 상태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재근관 치료를 했고요. 특히 22번 그 치아는 에이펙스가 녹아서 약간 오픈 에이펙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약간 크게 하고요. 약간 오버시켜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팩포인트 보시면 약간 오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오버시켜서 확장을 충분히 해서 좀 더 힐링을 좀 좋도록 유도해보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 아마 건강치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또 좀 좋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2개월, 엔도 후 2개월 상태를 보면 뭐 물론 특화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대로 안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임플란트보다는 이 엔도에 조금 더 좀 눈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초진과 최종 보철 상태입니다. 22번은 근관 치료를 하고 재보철을 하였고요. 23번 위치에는 보시면 거의 그 최종 그 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서 픽스처도 식립이 되어 있고 보철도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경과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측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후 2개월 후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사진입니다. 이런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일단 처음 환자분이 주소로 하셨던 변색 부분과 변색 부분을 해결하였고 그 다음에 23번 부위는 형태를 약간 소구치와 견치를 약간 좀 약간 혼합한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여서 이렇게 보철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한 치료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협측이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저로서는 뭐 이 케이스에서는 충분한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해보면 환자분의 주소는 어떤 그 변색 해결이었지만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재근관 치료 그리고 치내 미백 그리고 보철 12번은 보철 수복을 하지 않고 레진 코어로 마무리를 하였고요. 22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좀 컸기 때문에 여기는 보철을 통해서 크기를 약간 더 맞추어서 12번과 22번 크기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23번은 보철이 이제 23번이 아니고 4번 크라운 형태를 좀 모방을 해서 만든 그런 형태의 보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앞으로 이제 원하신다면 시티그라프트나 또 치경부 그다음에 치주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환자분이 이제 지금도 보시면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두려워하셔서 이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뭐 제가 아주 짧은 정리를 가지고 제 정리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뭐 결코 잘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정리는 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충분히 원한 결과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뭐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임상하는 동안은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이런 하나하나 또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또 얻어진다면 또 그것도 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케이스 디스커션 하시는 다른 많은 원장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원장님들의 좀 좋은 직내 또 프레젠테이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자분은 이주환 원장님이신데요. 지난번 그 임플란트 어버트 그 너넥사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 얘기하시는 거 아주 흥미롭게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다음에는 예의성을 높이기 위한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특히 컴퓨터 가이드 수술의 허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10월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7시에 이주환 원장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